안녕하세요. 19학번 사회학과 노경원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형태는 플랫폼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부터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시장 플랫폼이나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스마트 기기 운영체제 플랫폼까지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 시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는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로 우리 생활의 이미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경제는 등장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5월 25일자 중앙일보 기사 전문직도 긴장시킨 플랫폼, 이번엔 의사와 강남원이 붙었다를 보기만 하더라도 소셜 네트워크, 쿠팡과 같은 온라인 매장 플랫폼과 같은 기존 플랫폼 사업 이외에도 전문직의 도움을 수요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해주는 플랫폼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곳곳에서 기존 직역단체와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존 폐쇄적인 시장들이 좀 더 투명해지고 또한 유효 자원이 다시금 시장에서 유통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을 높이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장과 플랫폼 시장이 충돌하게 되는 것은 단지 기존 시장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이는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정보 비대칭이 완전히 해결된 시장이 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플랫폼 시장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과연 플랫폼 시장은 완전한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이상적인 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레이 피스먼과 티머시 설리번이 시장의 속성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플랫폼의 경제학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계속해서 정립하고 형성해 나가는 한 경제학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플랫폼 시장이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샹파뉴 박람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세 때 열렸던 샹파뉴 박람회는 프랑스 국왕으로부터 독립해 있었고 온 유럽의 상인과 금융인들이 모여드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 박람회에서 이탈리아의 한 상인이 감독자들이라 불리던 박람회의 재판관들에게 피렌체의 어떤 고객이 박람회가 종료될 때까지 지불해야 할 청구서를 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고객은 런던에 숨어 있었습니다. 피렌체의 그 고객은 런던 시장 휘하의 한 공무원을 매수하여 런던 시장이 해당 문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샹파뉴 박람회의 재판관들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런던시의 모든 상인들에 대해 일체의 상거래를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피렌체 상인은 이듬해 박람회 때 밀린 채무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샹파뉴 재판관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 법정에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중세 상거래에서 이 박람회의 역할이 얼마나 막강했으며 그 막강한 역할을 유지하려고 해당 지역의 백작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말해줍니다. 시장이 작동하고 시동을 걸고 시장이 계속 돌아가도록 유지하는데 시장 조성자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할 때 우리는 그러한 시장을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샹파뉴 백작은 시장 조성자로서 올바른 부류의 시장 참여자들을 불러들이고 잘못된 부류를 몰아내고 규칙을 수립하며 위반자들을 처벌하였습니다. 그 역할의 대가로 그는 각 거래에서 수수료를 챙겨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시장 플랫폼을 작동시키는 몇 가지 원리들을 보여줍니다. 경제학자들은 플랫폼이라는 말을 대신해 양면 시장이라던가 때로는 다면 시장이란 말을 씁니다. 다면성을 갖춘 시장들은 시장이 출발하도록 시동을 걸려면 공을 들여야 하며 시장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단계에 도달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을 들이는 사람, 시장 조성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고객들이 만나는 플랫폼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양측면의 참여자들이 플랫폼에 나오고 싶어 하도록, 그리고 일단 나왔을 때는 거래에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합니다. 시장 조성자는 각 측면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족시키는 일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균형을 잡는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측면이 참여하지 않기로 참여하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플랫폼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 조성자가 할 일은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것, 즉 적합한 사람들이 플랫폼에 나오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에서 한쪽 측면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다른 쪽 측면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참여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플랫폼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에어비앤비에 참여자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에어비앤비에서 사기가 난무하고 꽤 많은 수의 거래가 싸움과 독설로 끝이 난다면 양쪽 참여자 모두 플랫폼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플랫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개자의 역할은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만을 길잡이로 삼을 때보다 더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플랫폼에서는 각 측면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각 가격과 여타 요인들을 조금씩 조절하는 중개자의 존재가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 거래에는 다른 거래보다 강력하게 개입하는 심판이 필요한 것이죠. 플랫폼의 규칙은 같은 플랫폼 시장이더라도 그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들은 플랫폼에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 플랫폼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며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규칙이 달라지면 모이는 군중이 달라지고 그들의 거래도 달라지게 되죠. 신용카드는 플랫폼의 규칙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양면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모두 신용 한도를 통해 소매업자들과 그들의 고객을 연결하는 똑같은 기본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 카드 회사마다 소비업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방식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신용카드 이전의 거래에서도 신용으로 거래할 수 있었지만 각 상점과 따로따로 신용관계를 맺고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은 매월 단 한 번만 청구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에 비하면 터무니없게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이러한 문제에 맞춰 새로운 플랫폼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청구서가 하나로 집중되도록 신용카드를 출범시키려는 노력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소비자들의 카드 발급 신청이 의미 있을 만큼 상점들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를 수용하도록 상점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5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임원 조지표 윌리엄스의 발상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고객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고객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판매자의 동의를 얻어냈고 은행 고객들에게는 신용카드를 최대한 발급해 주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발급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용카드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200만 장을 넘어섰고 2만 명이 넘어서는 상인들이 새로 등장한 뱅크 아메리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수용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은행은 시장의 양 측면 사이에 앉아서 소비자들에게는 대출이자와 연체료를 부과하고 상인으로부터는 거래가 생길 때마다 거래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의 플랫폼 설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용카드를 가지려면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실제로 카드를 발급받고 신용 한도를 인정받으려면 그 전에 카드 회사가 신청자의 신용도와 급여를 비롯해 과연 신청자가 청구액을 지불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지표들을 검토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연체율이 윌리엄스가 예상했던 4%보다 훨씬 높은 2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 중 하나는 광범위한 신원 도용을 비롯한 신용카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윌리엄스는 시장의 양측면에서 많이 참가하도록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플랫폼 설계의 또 다른 기본적인 원리를 위반했습니다. 즉 올바른 유형의 고객들을 참여자로 유인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천만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는 여러 방식이 존재합니다. 앞서 소개한 2천만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보는 방식과는 달리 꽤나 성공적으로 신용카드를 출범시킨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디스커버 카드를 도입한 시어스의 사례 보듯이 심지어 같은 산업 안에서조차 플랫폼이 출발하도록 시동을 거는 방법은 서로 아주 달라도 똑같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관점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게 된 열쇠는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와 높은 표준을 시장의 양측면을 끌어당기는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무상으로 카드를 내주는 식과는 정반대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각 계정을 개설하는 데 $6를 부과했습니다. 상인들에게도 더 높은 수수료를 매겼는데 순자산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고객들에게 접근하려고 기꺼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가입비 부과와 높은 수수료에 상응하는 유인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했고 나중에는 서비스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꺼내면 그 순간 품의 상징으로 여겨지도록 하였습니다. 시어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는 반대로 디스커버 카드에 대한 방침을 잡았습니다. 시어스는 사람들이 자사 카드를 발급받도록 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준 것입니다. 디스커버 카드는 연회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카드 소지자들에게 캐시백 보너스를 제공했습니다. 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지출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카드 소지자에게 환급해주는 이 서비스는 당시에게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시어스는 다른 소매업자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들에게 부과되는 가맹점 수수료를 다른 경쟁사 카드보다 대폭 낮추었습니다. 디스커버 카드는 마침내 상승세를 탔고 인기가 대단해서 다른 신용카드 플랫폼들도 뒤따라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느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어스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한쪽 측면으로는 특정 부류의 소비자들을, 다른 쪽 측면으로는 많은 수의 소매업자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을 신용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두 측면을 플랫폼에 올려놓기 위해 그들이 발견한 최종 해법은 서로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할 때 어떤 규칙을 선택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공으로 가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플랫폼 설계의 다양성은 그 밖에도 많은 산업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플랫폼 전쟁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전쟁에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가 경쟁 플랫폼 중에 선택할 때 좀 더 사려 깊게 결정하고 좋은 플랫폼을 형성해주는 요소들을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장티로는 양면 시장에 대해서 양 측면의 참여자들 사이에 위치하는 플랫폼이 없으면 그들이 아예 서로를 발견하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할 시장으로 정리합니다. 즉, 티롤은 그들이 서로 만나 거래를 맺을 수 있다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티롤은 다양한 측면의 참여자들이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한가운데 자리를 잡는 시장 조성자는 심판이나 중재인, 보증인의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가끔은 경찰 역할을 할 때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제시했던 샹파뉴 박람회의 사례처럼 시장 조성자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면 양측면의 참여자들이 시장 조성자가 없을 때보다 서로 어울려 일할 때가 훨씬 많아지고 효율도 높아진다고 본 것입니다. 시장 조성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참여자들을 플랫폼의 각 측면에서 걸러낼 수 있지만 이베이와 우버처럼 이 일을 플랫폼 참여자 본인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참여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플랫폼 관리자가 길을 열어주면 이론상 군중의 지혜가 모여서 나머지 일들이 잘 처리될 것이고 따라서 시장 기능이 적이라고 밝힌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령 집을 보수할 때 도금업자가 불필요한 보수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계약서에 적기 어려운 보수를 하면서 자주 담배를 피우는 도금업자가 아닌지, 매너가 없는 도금업자이든지 등의 정보는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계약 전에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 비전문가 집주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주택 개보수 공사를 맡겨야 하는 집주인들에게 적합한 도금업자를 연결해주는 엔지스 리스트와 같은 양면 플랫폼이 생겨났습니다. 엔지스 리스트가 등장함에 따라 집주인은 어느 정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는 완벽한 시장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면 시장 양측면의 중간에서 중개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이 인터넷 기술과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보 비대칭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집수리에 대해서 집주인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모든 정보를 알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집수리를 할 때 집주인은 여전히 부족한 정보를 더 채우기 위해서 직접 업자와 전화도 해보고 해당 플랫폼 이외의 다른 검색 플랫폼을 사용하여 해당 도금업자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계약 전까지 도금업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완벽히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정보 비대칭은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제반 가격이 경제학자들의 용어로 이른바 네트워크 외부 효과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가격을 정하기 위한 계산이 일면 시장보다 더 복잡합니다. 네트워크 외부 효과란 한 사람의 구매로 인해 앞으로 참여할 다른 소비자가 누리는 해당 품목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화기 사업 경우에 한 사람의 전화기는 다른 사람의 전화기가 없는 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기가 많이 팔려서 전화 소유자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내 전화기의 값어치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화기 한 대가 구매될 때마다 그 구매자뿐만 아니라 이미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모두에게 가치가 창출되게 됩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형태의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두 가지 함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회사가 커질수록 새로 참여하는 각 고객이 그 회사를 통해 얻는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고객 기반을 확장하면 회사에 커다란 프리미엄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앞서 소개한 시어스의 디스커버 카드의 사례처럼 네트워크의 형태가 아닌 일반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보다 가격을 낮게 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플랫폼의 양 측면에 모두 걸쳐서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작용하는 특성 때문에 플랫폼은 자신들의 양 측면을 취급하는 양상이 몇몇 대목에서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령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느라 연구 개발과 컴퓨팅 인프라, 사용자별 광고 바치에 큰 돈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은 왜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웹 검색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 이유는 사용자 기반이 커질수록 시장의 다른 측면인 광고주들로부터 구글이 벌어들이는 돈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구글이 검색 결과에 유료 광고를 더 많이 실어왔자 사용자의 경험 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을 통해 만나기 위해 시장의 두 측면이 지불하는 값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신용카드 시장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측면의 사람들이 불공평한 취급을 받을 때가 왜 그토록 많은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의 양쪽 측면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상점 두 측면 간의 거래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신용카드사들과 협상할 때 두 측면의 참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 정도가 다릅니다. 소비자들은 구매를 할 때 카드 처리기에다 어떤 카드든 긁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용어로 말하면 상점들은 복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객들은 플랫폼 간의 경쟁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주된 신용카드가 한두 개 이상이더라도 구매할 때는 보통 늘 사용하는 신용카드 하나만 사용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자로서 우리는 단일 네트워크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양면 시장이 양쪽 측면이 모두 참여해야만 유용한 것이라면 단일 네트워크 사용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플랫폼 간의 경쟁이 거세지게 됩니다. 단일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선택지들을 사용해 보다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딱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수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모든 플랫폼에 가입합니다. 플랫폼들은 이러한 사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복수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플랫폼 시장은 새로운 규칙을 도입해서 공정하게 시장을 조정자에 의해 운영된다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효용을 증가시켜줄 기회가 생기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들은 일단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그로부터 이득을 보려고 하는 유혹을 거의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버는 운전자들의 신차에 투자하도록 하고 설득하고 자기네 탑승 공용 플랫폼으로부터 유인한 뒤 차량의 질이 높아진 것을 빌미로 운전자들의 수입에서 더 많은 목을 챙길 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은 대박 상품을 터뜨리는 제3자 판매상 중 일부의 수익을 가로채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펑주와 치용류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다 판매 상품 가운데 일부에서 직접 해당 상품 재고 확보에 돌입해 기존 아마존 공급자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연령대 성황리에 판매하는 전략을 자주 취했습니다. 기존의 공급자들이 아마존의 공급에 대응하여 가격을 내리면 더 낮은 가격으로 그들의 대응에 맞대응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이 제3자 판매상들과 경쟁을 벌이면 판매상들은 보통 다른 플랫폼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판매상들이 많아지면 인터넷 상거래를 움켜쥐고 있는 아마존의 장악력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존은 판매자들의 최다 판매 상품 중에서 약 3%만을 먹잇감으로 고른다는 것이 펑주와 치용류의 계산에서 밝혀졌습니다. 아마존 경영진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한편으로는 플랫폼 성공에 중요한 소규모 판매상들을 붙들어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 판매상들의 창구 역할을 넘어서는 두 가지 행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이윤을 최대로 창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플랫폼은 기업가들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말처럼 그들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형성되지 못한 시장을 가동하는 기술적인 해법일 때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죠. 하지만 아마존의 상인과 우버의 상인 중 적어도 일부가 주장하듯이 그것이 플랫폼들이 활용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양쪽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일리가 있습니다. 우버는 교통수단을 찾기 어려운 곳에서 교통수단을 수요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도움을 주는 발명입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든 간에 사용자들에게 행사하는 힘이 충분히 강해지면 그 힘은 남용되기 쉽습니다. 플랫폼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비전에 곧이곧대로 수긍하거나 그와 반대로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는 플랫폼 비판자들에게 항복하는 극단을 피하려면 플랫폼이 행동하는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